안녕하십니까, 예도입니다. 지금부터 판단력 비판 칸트의 두 번째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의 소제목은 규정하는 판단력과 반성하는 판단력. 이 제목으로 강좌를 열겠는데, 반성하는 판단력, 규정하는 판단력, 이것을 또한 규정적 판단력 혹은 반성적 판단력,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원어로는 베슈티멘더 우어타일스크라프트고, 반성적은 레플렉티렌더 우어타일스크라프트,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요 두 개의 구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판단력의 조감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좌를 통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점점 더 체계가 잡혀지고 여러분들이 칸트의 판단력의 1차 자료에 접근하는 데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런 강좌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도는 오늘 규정하는 판단력과 반성하는 판단력, 요 두 개를 나누면서 칸트가 어떤 방식으로 판단력 비판을 이끌어 나가는지, 그래서 미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죠? 예도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칸트가 이 두 개를 나누었을까요? 왜? 여러분, 이미 판단은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이미 칸트의 철학을 순수 이성 비판부터 들은 자들은 알겠지만은, 이미 판단이라는 개념, 우어타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순수 이성 비판에서 페얼슈탄트, 오성과 관계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오성. 오성이 판단을 내리잖아. 뭐를 통하여? 카테고리, 범주를 통하여. 그죠? 그런데 왜 칸트가 이 판단력 비판을 두 개로 나눌까? 벌써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렇게 나누지 않은 거를 판단력 비판에서 미학을 다루면서 그가 이것을 나누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규정하는 판단력과 반성하는 판단력, 예도는 원어로 번역한 거예요. 원어로 베스티멘더 우어타일스크라프트와 그 다음에 레플렉티렌더 우어타일스크라프트를 나누는 이유가 뭐겠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 다스 쉔하이트,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칸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르죠? 어떤 대상을, 저 바깥에 나무와 자동차들이 다닌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랑, 저 바깥에 있는 저 나무와 저 자동차들의 조화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인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칸트는 이 두 개를 나눴어. 그런데 벌써 여러분 알죠? 규정을 한다라는 거. 이 볼프의 규정 개념이 나중에 독일 관념론 철학 전체를 지배하는 게 돼요, 사실은. 여러분, 규정, 베슈틴뭉, 독일어로 규정한다는 게 뭐, 결정한다는 거고, 확정한다는 거고, 확립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규정하는 판단력은 뭐와 관계하겠어? 당연히 순수 이성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개념의 범주표를 통하여 대상을 적용시키는, 확정하는, 그것을 규정하는 판단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성하는 판단력은 뭐냐? 반성적 판단력,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반성하는 판단력은 뭐겠어? 당연히 칸트가 하려고 하는 판단력 비판에서의 주제로
연결되는데, 우리가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취향적 판단, 취미 판단이라고 번역하죠. 게슈막스 우어타일.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취미 판단으로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내리는 거, 우리의 주관적 경험과 관계가 되어 있죠, 그죠? 이것과 이제 요것이 미적 판단이라 그래. 에스테티셔 우어타일스 크라프트라고. 이게 에스테티셔 우어타일스 크라프트라고 하는 게 판단력 비판의 전반부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이 강좌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판단력 비판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갖고 놀 수 있어요. 그 책 갖고 있는 분 한번 보셔요. 거기에다가 그 전체적으로. 오늘 예도가 시원하게 이 부분들을 구분해서 머릿속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아주 그 책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미적 판단과 목적론적 판단으로 나누죠. 반성적 판단. 그러니까 반성적 판단, 반성하는 판단력은 규정하는 판단력하고 달라. 여기서 우리가 미라는 개념을 파악을 해봐야 돼. 아름답다라고 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맞아. 그런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순수 이성에서 칸트가 이야기했듯이 이론 이성에서 이성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것하고는 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할 때는 감각 직관을 통하여 나무가 들어와, 그죠? 나무를 갖고 예를 들면 나무가 들어오잖아. 그런데 이 나무가 나무가 감각 직관을 통하여 들어오면, 그죠? 상상력을 통하여 이 직관의 다양을 통일적으로 묶어야 되죠. 도식을 통하여 이 감각 내적 형식인 시간과 미리 대가리 속에 준비되었던 범주표 개념 이것을 연결시켜야 되잖아. 이때 판단이 일어나잖아, 그죠? 그런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감각 직관과 오성의 범주의 적용을 통하여, 그죠? 이 대상이 아름답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칸트는 없다 그럽니다. 이해가 돼요? 정말 쉽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예도의 강좌를 듣고 꼭 판단력 비판을 읽어보세요. 특히 예술가 되시는 분들, 이게 미학을 전공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 판단력 비판을 바로 읽으면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을 이해하지 못한 자가 판단력 비판을 바로 읽으면 이해가 될까?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판단은 규정적 판단과 반성적 판단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반성적 판단에는 두 가지의 판단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적 판단력과 목적론적 판단력이 있는 거예요. 목적론적 판단력은 판단력 비판의 후반부를 차지하는 자연의 전체에 대한 객관적 증명으로서 자연신학, 피지코 텔레올로기슈 이렇게 나가죠. 원어에는 원문에는 그것으로서 결국은 칸트가 마지막에 도덕, 이 실천, 순수한 실천 이성의 도덕 법칙과 그 다음에 자연의 어떤 그 아름다운 미학적 경험을 연결시키는 자연신학적 논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목적론적인 판단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론적 판단력과 미적 판단력은 두 개 다가 뭐야?
반성하는 판단력이라고. 그게 규정하는 판단력은 이미 순수 이성, 이론 이성에서 적용되었던 범주표의 판단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칸트를 따라서 말하면 판단력은 뭐냐? 아인젤른, 개별을 알거마인, 보편과 연결시키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개별을 보편과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보편은 여기서 뭐겠어? 레글, 규칙, 프린치프, 원리, 그 다음에 또 규칙, 법칙, 계제적, 법칙, 이런 거예요. 원리, 법칙, 원칙, 이런 개념이 바로 보편이야. 그리고 또 하나를 이야기하자 그러면 개념도 뭐에 들어가? 개념도 개별을 보편화하잖아, 언어로.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편이라고 하는 알거마인, 우니베어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다른 게 아니라 원리, 규칙, 그 다음에 법칙,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개별은 그럼 뭐야? 개별 대상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것을 아름답다 그럴 때 개별 대상을 아름답다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미 보편이 주어져 있는 것, 이게 바로 규정하는 판단력이에요. 아, 재밌죠, 여러분? 쉬워요. 이게 강의를 잘 들으라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어려운 책이 이해가 된다니까. 오늘 강의를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판단력 비판을 해부할 수 있어요, 구조를. 그러니까 개별을 이미 준비된 보편과 연결시키는 것, 이게 바로 규정하는 판단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론 이성에서는 이미 오성의 대가리 속에 범주표가 이미 미리 주어져 있잖아요. 미리 주어져 있잖아. 그런데 반성하는 판단력은 이 규정하는 판단력과는 다르게 보편이 없어. 개념이 이 개별을 확정할 수 있는 보편, 원리와 원칙과 법칙과 규칙이, 그죠?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아서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게 바로 반성하는 판단력이에요. 얼마나. 그런데 책을 읽으면 참, 예도도 이걸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까지는 얼마나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반성하는 판단력은 바로 미학적 판단력. 칸트가 지금 하려고 하는 세 번째 비판서인 판단력 비판을 가리켜서 이 두 개의 개념을 나눈 거라고. 이해가 돼?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체계 속에서 한 목적성, 그죠? 찌뱅 메시히카이트를 찾아서 거기서 어떤 거룩한 질서. 칸트는요, 하느님은 살아있다, 하느님께서는 최고 존재자로서 신은 살아있고 거기에 따를 때에 이런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철학입니다. 그래 나가지 않는다고. 신을 요청하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오히려. 얼마나 폭력적이야. 신이 있고 신이 이 세계를 다스리니 니네들이 대가리를 숙이고 믿어라. 이런 게 아니라고, 이런 게. 참, 그래서 이런 학문적인 이런 토대가 덜 돼 있는 분들이 오해를 할 때가 상당히 많아. 자기의 신앙으로 세계를 판단하는 것만큼 폭력적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신앙은 겸손히 사용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칸트가 가르쳐 주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성하는 판단력은 바로 보편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태양계 주변에서 빛이 굴절되는 걸 목격한다고 합시다. 그것은 뉴턴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도무지, 그죠? 열역학의 증명이 불가능했을 때는 이 빛의 굴절을 설명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런 상황은 뭐에 들어가? 반성하는 판단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하이데거의 인데어벨트 자인의 개념이 이미 칸트와 헤겔의 시대에는 없었어. 그래서 이 주체 철학이 완벽하게 가능했던 모더니티의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그 시대의 세계 내 존재와 같은 어떤 혁명적 개념이 아직 없는데 없는 상태. 그래서 하이데거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런 거와 같이 보편의 개념과 원리와 원칙과 규칙이 부재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 어떤 대상을 보고 이 세계의 자연을 보고 거기에서 목적론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대상을 아름답고 예술 작품을 아름답다 그러고, 여기서 예술은 여러분 특히 미술 하시는 분들이 오해하는 게 많은데, 여기서 예술과 미학은요 그림 그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음악도 이야기하고, 칸트는 음악을 낮게 평가하지만 공통감각에서 이 음악의 통일성을 갖고 탁월하게 설명해내. 예도가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그 부분을. 미술이 아니야. 예술 작품은 음악.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시예요, 여러분. 시는 번역할 수가 없는 거야. 시는 번역하면 똥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예도가 다양한 시들을 한번 강좌에서도 하고 싶지만은 그 번역을 하는 순간 똥이 돼버려. 이해가 돼? 시는 이미, 그죠? 이미 미학적으로 우리의 오성의 개념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답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관하고 관조하고 바라보고 베트라퉁 베샤웅 할 때는 우리는 이런 개념을 미리 준비된 보편을 적용하는 거는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이 미리 준비된 보편을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는 판단력이라 그랬고, 순수 이성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그 다음에 이 보편이 없어서 그것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반성하는 판단력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뭐에 속하는 거예요? 보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과 같이 그런 상황이라고 칸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보편적 개념에 끼워 맞춰서 미는 이거다, 미는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코미디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판단력 비판의 이론을 세우기 위하여 이 개념이나 보편을 관계 없다 그러다가 또 관계 있다 그럽니다. 그래야 이게 학문이, 미학이라는 에스테틱이라는 학문이 성립되잖아. 그거는 아름다움의 이율배반을 이야기할 때 예도가, 그죠? 다음 시간에 다음 해에 그 판단력 비판 시간에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개념을 자꾸 따라오셔요. 그러니까 레플렉티랜드 우어타일스 크라프트는 뭔가 하면은 보편에 개별은 있는데 그 개별을 적용시킬 보편을 딱 찾아서 거기에 틀에 맞출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보편을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보편의 부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걸 두 가지로 나눴는데 그게 바로 미적 판단력과 목적론적 판단력이에요. 그래서 미적 판단력은 뭐야? 에스테티시 우어타일스 크라프트예요. 그러니까 반성하는 판단력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미적 판단력, 미학적 판단력. 두 번째가 목적론적 판단력. 이게 바로 판단력 비판을 구성하는 전체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고 있다. 여러분 확인해 봐요. 특히 원어, 독일어나 영어를 가능한 분은 한번 알아서 한번 이렇게 번역서라도 보고 한번 봐보셔. 그럼 전체가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미적 판단과 목적론적 판단으로 나누는데 미적 판단은 뭐냐? 이건 주관적 경험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아름답다라고 할 때에 이 주관의 경험이 어떻게 보편 타당한 원리로서, 그죠? 어떻게 보편 타당한 것으로서 선험적이고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게슈막스 우어타일스. 그게 뭐예요? 게슈막스 우어타일스가 뭐예요? 취미 판단이라고 해요. 취미 판단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취미 판단이 바로 미학적 판단력의 주요 골자를 차지해요. 두 번째 중반부가 뭔지 알아요? 다스 에얼 하버너. 그게 뭔지 알아요? 숭고한 것입니다. 숭고미를 다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걸 다루고 마지막 부에 뭐를 다루는지 알아요? 목적론적 텔레올로기시오 우어타일스 크라프트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어차피 전체 구조를 하는 거니까, 그죠? 이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죠. 그러면 미적 판단력에서 다루어지는 취미 판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취미 판단이 또 4개로 나눠져.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질에 따른 구분. 두 번째가 뭔지 알아? 양에 따른 구분.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세 번째가 바로 관계에 따른 구분이에요. 네 번째가 뭔지 알아요? 네 번째는 양태, 모달리테트를 따른 구분이에요. 양태. 그래서 질에 따른 취미 판단의 구분에서 다루어지는 게 그 유명한 인터레스 로지카이트입니다. 사심 없음의 미학. 두 번째, 양에 따른 취미 판단에서 다루어지는 게 뭔지 알아요? 거기서 중요한 게 바로 주관적 보편성을 다룹니다. 주프젝티브 알거마인하이트를 다뤄. 여기에서 어떻게 미가 주관적인데 이게 보편성을 얻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관계. 취미 판단의 관계를 따른 거. 그 취미 판단의 관계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들은 그 미라고 하는 거, 그죠? 그 미라고 하는 게 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목적을 구성할 수 있는지. 사물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요. 그러나 그 목적은 인간이 부여한 거라는 거예요. 칸트의 철학은 순수 이성 비판부터요,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까지 전부 다 인간의 주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알았어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하면 이성을 가진 다른 사람 역시도 아름답다라고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독일어로 알려드릴까요? 안슈프루후 der Beistimmung이야. 그게 뭔지 알아요? 동의를 요청하는 거야. 동의를 주장하는 거야. 이게 미적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거야. 여기서 보편을 이야기할 수 있고 공통 감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관계를 설명하면서 관계에 따른 그러한 취미 판단을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목적, 모든 사물에는 이러한 목적이 있고, 그것은 특히 다른 사물 한 개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물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게 나중에 목적론적 판단력 후반부로 가면서는 신이 창조한 자연세계의 전체 질서, 초반부에 이야기한 하일리거 올드농, 뭐예요? 거룩한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확장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어. 이게 이렇게 재미있는 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뭐야? 관계에서 양태를 이야기하고, 양태. 그 양태에서 다루어지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유명한 게마인 진, 라틴어로 뭔지 알아요? 센수스 코무니스, 공통감각. 이게 있어서 이걸 다른 말로 칸트는 주관적 필연성이라 그래. 주프젝티브 not 벤디히카이트라 그래. 요 강좌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목차를 보라니까요. 이제 머릿속에, 대가리 속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쉽게 집어넣어 놓고, 이제 개별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네 번째가 주관적 필연성에서 다루어지는 게 바로 공통감각입니다. 인간은, 미라는 거는 주관적 경험이지만, 이 주관적 경험이 어떻게 주관적 경험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전부 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보고. 거기에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의 감각이 존재. 이게 가다머한테 개박살 납니다. 진리와 방법으로 가면. 예도가 가다머 강좌를 듣는 자들이 많지 않아서 진리와 방법 일부를 독일어로 10개나 해놨어요, 벌써. 그런데 지금 그게 미학을 다루잖아요. 그게 요 내용이 나온다고. 공통감각. 그런데 그거를 보는 사람이 하도 없어서 예도가 그냥 놔뒀는데, 개별적으로 몇 명이 요즘 그걸 다시 들으면서 좀 강좌 좀 해달라고 이래. 아유, 예도가 몸이 뭐 10개도 아니고, 그죠? 고정적인 어떤 뭐 수입을 받고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일단은 어쨌든 그런 분들에게 조금 미안한데, 예도도 인간인지라 조회수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를 혼자 심심하게 댓글이라도 써대면 예도가 그래도 기쁘게 강좌를 열겠지만, 이건 뭐 댓글도 없고, 사람들이 관심이 가다면은 진짜 없구나 하고 결론을 내. 제일 인기가 없다고 생각했어. 아니, 그런데 갑자기 요즘 첫 강좌가 조회수가 900회까지 찍었더라고. 그래서 한 몇 개월 만에 봤는데요. 이건 여담이에요, 여담. 그러니까 가다머가 거기에서 까는 게 공통감각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 양태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는 뭐예요? 바로 공통감각을 칸트가 다룬다. 이러면서 이제 취미 판단의 4가지가 끝나고 또 다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숭고미로 넘어가요. 숭고미는 2개가 있어. 수학적 숭고와 역학적 숭고가 있는 거.
마테마티슈 에어하버너가 있고, 그 다음에 디나미슈 에어하버너가 있고, 이 수학적 숭고에서 뭐 양을 다루고 또 뭐 이야기합니다. 또 하다가 역학적 숭고에서는 이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드러나는 웅대함, 어쨌든 에드먼드 버크와의 비교를 한번 해보셔요. 버크의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숭고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나가는데 목적론. 여러분, 이 독일어로 텔레올로기라 그러는데, 칸트의 목적론은 조금 그 목적론이 없었나? 이미 철학에서는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칸트의 목적론은 뭐냐? 칸트 자신이 이야기하듯이 나중에 자연신학 논증은요, 칸트가 안항이라고 붙여서 하는 그 부분에서 나와. 독일어로 안항은 뭔지 부록이야, 부록. 부록이라고 붙여서 꽤 길게 몇 장을 갖다 써놨어요, 마지막에. 판단력 비판을.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루고, 이 목적론, 이 후반부, 그러니까 부록 말고 후반부를 장식하는 이 목적론적 판단력에서 목적론이 뭐냐? 그건 바로 칸트는 자기의 철학이 신학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요걸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런데 뭐 신학이라고 신학과 전혀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면 칸트는 신학의 프롤레고메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신학의 교량이 되고 예비적 고찰로서 자기의 이 판단력 비판, 순수이성 비판, 그 다음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특히 뒤에 있는 실천과 판단력 비판, 이 두 개는 신학에서의 예비적 고찰로서, 그리고 윤리학에서의 예비적 고찰로서 반드시 읽어야만 되는 그러한 교양 역할을 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신을 직접적으로 바로 하느님이 이 세계를 하고 그래서 하느님의 명령에 따로 이런 말은 거의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신은 가끔 드문드문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적론은 뭐냐? 자연의 체계 안에 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 자연의 세계는 피조 세계라는 거야. 이 자연의 세계. 인간, 동물 다 피조물이죠. 신이 창조한 이 자연 세계 안에는 신의 계획이 있다는 거야. 이게 자연신학적 논증의 주제입니다. 신의 계획이 있고, 디자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플란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신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안에서 각 계획을 파악하는 거 하려고 그러면 뭐겠어? 이 자연의 체계 안에는 목적이 있다고 본 거야. 이런 목적론이라고.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물리학의 목적을 뭔가 살짝 신의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바꿔놓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어쨌든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역시도 신학으로 가잖아. 나중에 부동의 동자 이야기하고 어쨌든. 그런데 이 목적론은 우리가 그 칸트는요, 이래 말했다가 저래 말하고 요래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 그랬다가 또 맞다 그러고 이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런 선의해를 잡아놓지 않으면 뭔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을 이야기할 때도 개념원과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다가
그런데 미라는 게 개념과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보편 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러면서 또 다시 또 개념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기도 한다고. 이런 것처럼 이 목적론은 이 세계 안에, 자연 질서 안에 신성한 힘이 존재하고 신성한 질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물의 목적과 같은 것이 실제로 우리가 그것이 저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자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원어를 읽어보면은. 이해가 돼? 그런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자연 질서 안에, 자연의 전체 체계 안에 신이 계획해 놓은, 신이 또한 거기에다가 디자인해 놓은 어떤 목적과 같은 체계 안에 목적론과 같은 것이 있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도 그래.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 뭐냐? 이랬을 때 우리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바로 이거다. 헛소리하고 있는 뭘 그거야. 다 다르다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분명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아름답다는 거는 아무리 주관적이라 그래도 우리가 공통 감각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보편 형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칸트는 또 이런 것처럼 목적론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체계, 자연의 질서 안에, 이 객관적 체계 안에 신이 계획해 놓은 어떤 거룩한 질서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거를 바로 선험적 근거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판단력 비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보편을 이야기할 때 칸트는 선험적 근거를 이야기해요. 근거. 그런 어떤 걸 이 체계 안에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목적론이라. 이해가 됐죠? 그러나 그 목적론이 오성의 개념과 같이 이렇게 이거다 이렇게 해갖고 그게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 안에서 신의 디자인을 보는 것. 우리가 예술 작품과 시를 읽고 음악을 듣고 작품을 볼 때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개별 꽃을 보고 그 다음에 들판을 보고 산을 봤을 때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선험적 근거로서의 보편성을 갖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예도는 세 번째 시간에 셈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요 전체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 판단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가 돼 있어. 미적 판단은 쾌감과 관계합니다. 이걸 쾌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만족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희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 단어가 뭔지 알아? 볼게팔렌이야. 예도는 이 개념을 루스트, 운루스트, 쾌감과 불쾌, 쾌와 불쾌로 번역되는 요 두 개와 계속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름다움다라고 하는 이 대상은 만족감, 쾌감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성의 법칙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볼게팔렌과 관계되는 거예요. 게팔렌은 뭐야? 마음에 들다란 뜻이야, 독일어로. 볼은 뭐야? 좋은이야. 좋게 마음에 드는.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만족을 주는 거야. 이게 쾌감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쾌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뭔가 내 마음에 들어서 만족감을 주는 그것과 관계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해가 돼? 요거는 취미 판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쾌감의 근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 나간다고, 여러분. 미학적 취미 판단에서 관계하는 거는 오성의 법칙이나 논리가 아니야. 그래서 아름다움은 논리적인 게 아닌 거예요. 전부 다 맞는 얘기죠, 그죠? 다음 시간에 예도가 취미 판단의 이율 배반을 다루면서, 그죠? 이런 것들 아주 세밀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전체적 조감도가 딱 잡히죠. 너무 재미있잖아. 판단력이 뭐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볼개팔련이라고 하는 이 쾌감은 그러면 뭐와 관계하느냐? 지각 감각과 관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험한 것만을 아름답다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봐봐. 음악을 듣지도 않고 그거 좋았어. 작품을 보지도 않고 그거 좋아. 이런 인간이 누가 있어? 음식을 먹듯이 취미 판단에 취향이라는 개념 속에 맛이 들어있듯이 영어도 그래. 서구 언어는 언제나 맛과 취향은 같이 갑니다. 영어의 테이스트도 같이 가요, 그죠? 그러니까 게슈막이라고 하는 이 취미에 맛을 보는 미각이 있는. 여러분 봐봐. 맛을 안 보고 그게 어떻다. 그러고 판단을 내리는 인간이 있나요? 지가 먹어보지도 않은 거를 왜 판단을 내린단 말이야, 여러분. 지가 먹어봐야 판단을 내리잖아. 그래서 미학은 경험적 대상과 관계하는 거예요. 경험적 대상과 관계. 그런데 이게 오성으로 가지를 않아. 이해가 돼요? 오성으로 가지를 않고 딱 먹는 순간 우리는 쾌와 불쾌를 느껴. 맞죠? 그래서 볼개팔렌과 관계하는 거야. 그걸 세부적으로 나누면 루스트, 운트, 운루스트, 루스트 오들 운루스트, 쾌냐 불쾌냐, 그죠? 그것과 관계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볼개팔렌, 어떤 쾌감, 만족감과 관계가 하는데, 이 만족감은 직접적으로 오성이 아닌 진리셔 바르네뭉, 진리히카이트, 진리셔 안샤웅. 그러니까 감각직관이나 감각지각, 감각성, 지각, 이런 것과 관계하는 거야. 직접성이라고, 이거는. 그래서 그것과 관계하게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뭐 오성의 개념이 빠진다고 한다면 그 미적인 취미 판단은 어떻게 우리가 그 보편성을 끌어낼 것인가? 그건 바로 볼개팔렌이 갖고 있는 루스트 오들 운루스트의 근거, 선험적 근거를 규정해야 된다라고 나가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서 이제 취미 판단을 끝내는데, 자연신학 뒤에 목적론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자연의 체계 안에 선험적 근거로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신의 계획과 같은 근거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그 미적 감각에서의 어떤 자연의 웅대한 아름다움, 자연의 체계 안에서 자연신학적인 계획을 보고, 신의 계획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는 도덕적 감정을 느끼고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결국은 마지막에는 뭐와 결합되는 거예요? 실천 이성 비판과 결합되는 거예요. 순수한 실천 이성과 미학적 경험이 결합되면서,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 두 번째 강좌 되면서 칸트는, 그죠? 순수 이성에서 말했던 자연질서, 그 다음에 실천 이성에서 말했던 자유의, 선험적 자유의 이념 안에서 드러나는
보편적 도덕 법칙을 연결시켜서 자기의 미학적 희망 안에서 실천 이성 비판에서 갈라놓았던 최고선을 설명할 때 본체계와 본체계와 현상계의 균열을 마지막에 실천 이성 비판의 최고선의 두 번째 개념인 Das ganze und vollendet gut 전체적이고 완전한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본체계의 이념을 현실계로 갖고 왔다라는 것. 그것을 칸트는 미학적 경험에서 통합함으로써 이 현상계 안에 저 초월적인 초감각적인 그러한 신의 계획을 우리의 미학적 경험으로서 이 세계 안에서, 이 현실 안에서 우리가 통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노래했다라는 거. 이게 결론이라는 거. 재밌죠, 여러분? 요렇게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강좌부터 예도는 세부적으로 당연하게 뭐를 하겠어요. 취미 판단부터 쫙 나가겠죠, 여러분. 자, 요렇게 요 계획을 갖고 여러분들이 판단력 비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가능하신 분은 예도 TV를 후원해 주세요. 예도는 물러갑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